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안녕하세요, 페미묻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수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장훈 FM 장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한 주 만에 또 둘이서 돌아왔습니다. 네, 둘이서 지난주에 김혜정 대표님 이제 뭐 함께했던 탄핵 광장 이야기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장수정님이 그 제목을 왜 촛불 때문에 행복한 여성들 이렇게 네, 행복한 페미들 해주셨잖아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딱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행복하다. 네. 그래서 맞아요. 너무 편집을 잘하셨고 제목 되게 잘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느끼면서 광장에서 페미들이 행복하다. 너무 그 김혜정 대표님이 행복을 얘기해 주신 게 되게 좋았어요. 그 탄핵 광장에서 행복을 느낀다. 자기가 나갈 때마다.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또 혹시 못 보신 분들 있다면 다시 보시고 오늘 또 얘기를 또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과거 영상을 계속 터느라고 뒤로 좀 밀려갔어. 조금 밀렸어요. 김혜정 선생님 나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재밌어요. 네. 네, 재밌게 봐주시고요.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또 해볼까요? 저희 오늘 첫 번째 주로 김건희 여사. 네, 김건희 여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해보려고요. 네, 해야 된다. 근데 네. 윤석열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갑자기 김건희를 하자고 하셨나요? 아니, 제가 지난주에 지금 트윗이 나오고 있는데 저 트윗을 봤어요. 우리 얼굴 너무 가리는 거 아닙니까? 가려도 돼요. 가려도 돼. 이 트윗이 좀 돌았는데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행진 중에 어떤 그 여성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선창을 하시는데 구호를 김건희를 구속하라 였는데 원래 불려시를 구속하라라고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선창이 바뀌었다는 거죠. 선창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따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침묵이 되고 막 하지 마세요. 막 평등 수칙 지키세요.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다? 아무튼 재밌다기보다 인상적인 사건이어서 좀 이 트윗이 지난주에 좀 저의 화두였습니다. 네. 그럼 김건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드신 건가요, 갑자기? 그렇다기보다 어쨌든 김건희를 어쨌든 구속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구속하기 전에 다루자. 예, 어쨌든 다뤄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하죠. 한국 정치사에서 꽤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조금 계속 뭐 저희가 얘기한다고 해서 뭐 이게 엄청난 저는 기존의 논의들이 약간 왜곡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논의한다고 해서 뭐 엄청난 새로운 선고안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냥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페미묻다에서 언급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좀 얘기를 해보자 말씀드렸죠. 네. 사실 뭐 어저께 또 그 파일 녹음 파일 녹음 파일 맞나요? 맞아요. 공개가 돼가지고 시사인에서 단독으로 명태균 씨랑 김건희 여사가 나눈 그 대화를 녹취록을 공개했죠. 그래요. 맞아요.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 또 목소리도 나중에 또 다른 데 보니까 공개가 됐던 녹취가 공개된 거예요. 녹취가 시사인에서 그 전에는 멘트만 있었어요. 명태균 씨가 그 대통령한테 전화 통화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뵙죠라고 얘기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김건희 여사가 나한테 전화를 했다. 그 전화 통화 내용이 어제 시사인에서 공개가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내용은 그런 거였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당선인이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김영선 국회의원 그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네,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런 이야기가 담긴 어쨌든 뭐 공천 개입 의혹이 또 윤석열에 이어서 김건희까지 확실히 있다라는 또 증거가 어제 나왔습니다. 사실 김건희 씨는 할 얘기 저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건데 어쨌든 좀 지금까지 뭐 어쨌든 의혹들이 좀 많죠.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이게 의혹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부터 논란이 계속 됐었어요. 김건희 여사에 관련해서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이 터져 나왔는데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에 된 거는 이미 뭐 너무 유명한 거고 학력 위조. 그렇죠. 네, 그거 있고 오늘 그 속대에서 나왔더라고요. 오늘. 네, 오늘 결과가 나왔어요. 속대에서. 표절. 네, 표절이라고 결론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국민대나 이런 데서도 다 연쇄적으로 네, 그렇게 될 예정이고 그리고 그것처럼 논문 표절 이야기가 있었던 그쵸. 거죠. 네. 뭐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아시겠지만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랑 7시간 녹취가 후보자 시절에 터져가지고 그걸 한창 시끄러웠던 거잖아요. 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녹취에서는 당연히 뭐 아시겠지만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뭐 이런 무서운.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왜 용산을 이전하는지 맞아요. 이런 얘기도 됐고 그리고 내가 뭐 대통령 후보가 됐지 그러니까 남편이 대통령 후보가 됐지 누가 상상했겠냐 이거 누가 막 키워준 거야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키워준 거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소중하게 해주기도 했죠. 재미있는 이야기 말씀들을 많이 하셨. 네, 기록이 새록새록 좀 나나요? 네. 사실 저는 너무 대단한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다 기억은 안 나고 네. 그러는데 워낙에 이 캐릭터 저는 좀 캐릭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편인데 그러면 그 캐릭터를 제가 먼저 할게요. 얘기해 보실래요? 김건희 여사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후보자 시절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선언을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과 학업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 있었던 건 사실이다.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 하지만 그건 다 잘못했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이후에 그 선거 유세장에서 아예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내 역할만 충실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김건희 여사가 너무 걸크러시다, 너무 멋있다 그러면서 팬덤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 카페도 생기고. 그래. 네, 맞아요. 네. 카페에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오히려 그 7시간 녹취가 풀리고 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진 측면도 있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아이러니했거든요. 걸크러쉬라는 건 어떤 사람들의 의견인가요? 그냥 김건희 지지자들의 그쵸. 어떤 그런.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좀 약간 되게 재미있는 어쨌든. 좀 이런 도덕적인 문제나 실제로 범죄 혐의들이 많은 사람인데 또 뭔가 이 캐릭터로서 이렇게 뭔가 승부 볼 수 있는 영역이 생긴 거잖아요. 어쨌든 독특한 맞아요. 위치가 생겼고 그리고 김건희 전 제가 했던 얘기 그래요? 비슷하다고. 김건희랑 민희진이 비슷하다. 제가 애만 언니들 나왔을 때 얘기했잖아요. 그랬었군요. 네. 네. 그때도 김건희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뭔가 그러니까 걸크러시라고 평가받았던 건 뭐냐면 돌파하는구나 이 사람이 자기의 그런 문제를 그렇죠. 그런 범죄 행위를 뭔가 침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침묵하고 조용히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이 사건을 어떻게든 본인 스스로 돌파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에 사람들이 호응도가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처음에 떠올린 거는 신정아 씨였거든요. 왜냐하면 신정아 또 씨. 학력 그런 거나 그쵸.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신정아 씨를 처음 떠올렸었는데 신정아 씨를 모르시나요?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문화일보까지 갔어서 거기 앞에서 기자회견 했었거든요.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제 뭐 되게 상징적인 사건으로는 문화일보에 그분의 그 나체 사진이 게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게 진짜 사진은 아니고 조작된 거였는데 그게 있었고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좀 학력 위조 사건들이 한참 그때 나올 때가 있었는데 네, 이분으로 시작됐죠. 사실은 학력 위조 사건이 이제 터지면서 정말 전 사회적으로 학력 위조였던 사람들이 다 나오고 막 거의 모든 영역에서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좀 나오셨다가 문제가 됐고 그분이 이제 동국대였나요? 동국대 대학은 제가 잘 동국대 아무튼 그렇게 했고 뭐 미술관 성공미술관에서 이제 큐레이터로 활동을 하셨었고 뭐 그런 이력을 어쨌든 이력이 있었는데 그 이력이 어쨌든 부풀린 경력으로 된 것이다라는 이제 비판을 받으시고 또 좀 스캔들로 비화됐던 게 그게 가장 컸죠.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나요? 경제수석이었던 그 당시에 네. 변양균 네. 이름도 안 까먹어. 변양균 씨. 나 왜 이름 안 까먹어? 변양균 씨를 똥아저씨라고 부르셨거든요. 제가 신정아님 그 책도 봤었는데 애면 언니들 1회가 신정아 씨였어요. 그 신정아 씨 책이었는데 똥아저씨라는 애칭으로 부르면서 그런 사생활까지 막 오픈이 되면서 되게 막 마녀 사냥 됐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나체 사진까지 게재가 되고 막 그럴 만큼 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그분을 담당했던 분이 윤석열 씨인 거잖아요. 그래서 검사 시절에 그것도 되게 지금 또 얘기가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그 이후에 신정아 씨가 다시 좀 약간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 번 또 말씀하셨다고 어디서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신정아 씨가 좀 떠올라요. 약간 미술 쪽이기도 하고 비슷하고 뭐 그래서 약간 떠올랐었는데 네 저희분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요. 피디님이 자꾸 이상한 내용을 올리셔서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네. 그랬는데 네. 또 이렇게 캐릭터로서 보면 완전히 다르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니진 스타일에 조금 더 가깝다 스타일적으로. 네.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근데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랬었나요? 네. 내가 나는 미니진 그거 보고 김건희라고 딱 떠올랐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돌파하는 힘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걸크러시로 이렇게 소환되면서 사람들이 호응도가 높아진 이런 현상이 김건희 그 기자회견 당시에 높아졌던 호응도랑 비슷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캐릭터상으로 약간 동의하지 않는 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근데 약간 두 사람은 다르니까 당연히. 김건희 씨는 약간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민희진 씨도? 민희진 씨도 약간 그렇긴 한데 민희진 씨는 자신에게 도취됐다기보다는 약간 자기의 능력주의자에 가깝고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되나 김건희 씨는 약간 자신의 외모와 자신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어떤 다르죠. 것에 도취되어 있고 그거 사실 우리가 또 에피소드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이를테면 뭐 청와대 사진 네, 그분의 사진이 올라간다던가 뭐 이런 에피소드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네, 우리가 왜 이런 여성들만 이야기 소환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너무 명백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범죄나 이런 의혹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맞아요. 있고 중요한 건 이게 계속 확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검사 시절부터 계속 관계성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 검찰에서 이게 계속 막혔던 거죠. 수사도 막히고 그쵸. 모두 막혀서 아직 뚜렷하게 이 사람이 범죄 행위가 딱 이건 범죄다라고 얘기된 거는 밝혀지지 않고 너무 많아요. 그게. 맞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도이치 모터스도 그렇고 뭐 당연히 뭐 환경기조는 뭐 그렇게까지 할 그런 사안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논문 표절도 되게 늦게 지금 맞아요. 이야기가 되고 있는 되게 거잖아요. 오래 걸렸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나마 탄핵 국면이 돼서 이게 맞아요.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이게 혐의로 계속 있었는데 근데 이게 걸크러쉬냐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성들이 뜨면 이걸 걸크러쉬다 뭐 그리고 이걸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봐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걸크러쉬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보게 되면 걸크러쉬가 뭔지 모르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범죄를 짓는 게 걸크러쉬는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막 어쨌든 국민으로부터 이양된 권력을 이렇게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이용하고 이런 게 걸크러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쵸. 전 최근에 되게 열받았던 게 그 문화재 시설에 들어가가지고 왜 다과를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닌데 되게 많은데 저는 해군 함정이 더 해군 함정도 맞아. 해군 함정에서 막 노래 부르시고 술 파티하고 선상 파티 하시고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폭죽 터뜨리고 그것도 너무 인상적인데 저는 이제 네. 그 김건희 씨가 마크로스코라는 그 화가를 소개를 하셨다는 그 꼬마라 컨텐츠였나요? 거기서 이제 소개를 하셨는데 그 화가를 좋아해가지고 그런 또 그래서 더 현타를 맞아. 그때 로스코 동생인가? 네. 아들인가가 왔었. 아들이 그때 그 다과에 같이 했었죠. 그래서 그때가 되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현타를 엄청 맞았죠. 근데 너무 논란이 많았어요. 그 이후에도.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 김건희 여사는 일단 무속 논란이 그러니까 있었던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천공이나 맞아요. 아니면 건진법사 이 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국정 개입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왔다고 이야기가 되는 거였던 거고.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그 최재형 목사로부터 디올백 수수 받은 거는 대가성 논란도 있는 거니까 알선수재 혐의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뭐 명태균 게이트 이런 것도 당연히 있고. 그 밖에도 너무 많은데 일단 그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가 찍은 사진 그거 왜 빈곤 포르노? 아동인권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는 그 이미지를 따라한 것 같은 왜 예전에 오드리 헵번인가요? 오드리 그 얘기 헵번 나왔었죠. 이미지를 따라한 것 같은 사진들을 또 연출하셨죠. 예. 또 거기에다가 마포대교 순찰 저희 사무실 마포대교 근처거든요. 나 마포대교 되게 사진과 관련된 재밌는 일화가 많네요. 그쵸. 그리고 예를 들면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수사 받을 때도 제 3의 장소에서 맞아요. 검찰들의 핸드폰을 뺏어서 이렇게 압수해놓고 받았던 거고, 내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외부 알려지면 자기 그냥 갈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뭐 이런 사건도 있는 거고,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해군 함정에서 이 무폭죽 노래방 선상 파티나 그 말씀하신 그 미술관에서 그런 논란까지 너무 많았었던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좀 어쨌든 이런 것들은 좀 수사가 되고 앞으로 좀 밝혀져야 될 것들인 것 같고. 너무 많죠. 뭐 특히나 어제 나온 그런 공천 개입 같은 경우는 맞아요. 국정원장이랑 문자를 한 것도 있었죠. 그거 오늘 자기 번호 바뀌었다고 알려주려고 한 거였다는 얘기를 단독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했는데 너무 당황스럽네요. 그렇게 막 친한 사이에서 보통 그 번호를 저 번호 바뀌었어요라고 하는 건 친한 사이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전에 그게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비아폰이 김건희 여사한테도 제공됐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통령 경호처가 어쨌든 그런 비아폰을 제공하면서 장관들한테, 이 국무위원들한테 김 여사의 비아폰 번호를 이렇게 비아폰으로 전화가 올 수 있으니까 잘 받아라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전화를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그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태용과 계엄 당일날에도 이제 통화가 됐다는 건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전화번호 바뀌어가지고 그거를 건너갔다는 거다. 그것도 당황스러운데 그 뒤에 설명이 더 당황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가끔 전화했다는 거잖아요. 가끔 그러니까 연락했다는 어쨌든 거잖아요. 연락을 하는 사이였다. 근데 왜 기억 못합니까? 근데 왜 국정원장과 같이 연락을 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그 두 가지인 거죠. 조태용 그 국정원장과 이제 계속 연락을 해왔다는 거, 사적으로 연락을 해왔다는 건 너무 이제 밝혀진 사실이고, 그 내용은 이제 더 드러나야 될 것 같고. 맞아요. 중요한 건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장관한테도 100% 했다. 그것도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장관들도 비아폰을 많이 받았대요. 그렇구나. 비아폰을 대통령 경호처가 아주 마음대로
근데 그렇게 좀 막 네. 비화폰으로 대통령이 막 직접 전화하고 그러나요, 원래? 아니지 않을까? 어쨌든 뭔가 뭐 누굴 시키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막 원래 직접 그게 맞죠. 독대. 그게 맞죠. 아, 그게 맞아요. 원래 비서를 맨투맨으로.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번 정부는 그걸 거의 하지 않았다고 들었고. 거의 바로 전화를. 그 왜 우리 계엄 상황에서도 윤석열이 계속 그렇게 비화폰을 계속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 그쵸. 바로 뭐 곽중근 소령이나 막 이렇게 계속 전화를 하는 정황들이 나오죠. 그거 서버 삭제하라 이 얘기까지 계속 연결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조태용과의 연락 그거는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알았나? 계엄 사실을 알고 있었나? 이걸로 연결되는 거여서 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더 수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캐릭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보고 싶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캐릭터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건희 여사야말로 권력을 누린 영부인이다. 모든 권한과 권력을 이렇게 역대 영부인들을 생각했을 때 그런 영부인이다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조율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왜 그 얘기 있었던 거잖아요. V1, V0. 맞아요. V2. V2가 윤석열이면 V1은 김건희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V1이 윤석열이면 V0다. 김건희는. 그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모든 권력을 누린 사람이다. 이 사람은. 사실상 최고 권력자일 그렇죠. 수 있다는 거고 왜 최근에 또 이준석도 뭐 어려울 때 이렇게 도움을 받아라 뭐 이렇게 뭐 명태균이 하셨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되게 사실상 이 최고 권력으로서 뭔가를 또 직접적인 정치가 아니라 그런 식의 정치를 하셨던 분인 것 같다. 지금까지 밝혀진 거로는. 근데 그게 불법적인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죠.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좀 이 부분이 수사가 앞으로 돼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탄핵 뭐 이런 것들이 결정되고 그러면 그 후에 또 밝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뭐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사실 그 김건희와 관련한 비판들 저희가 이렇게 혐의 중심으로만 얘기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그런데 김건희에 대한 비판들은 뭐 이런 혐의, 뭐 불법적인 사실 이런 것과 관련이 돼 있다기보다는 뭐 예전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냐, 뭐 그런 사람이어서 문제다, 뭐 지금 이러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소위 말하는 여혐과 관련이 돼 있는 비판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런 식의 비판이 이루어졌는지 아까도 트윗을 보여드렸는데 그냥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국면 때도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성인 걸 들어서 그를 비판해야 되냐 뭐 이를테면 박근혜 때도 뭐 여자가 했기 때문에 이 문제다 하거나 뭐 여성을 비하하는 욕을 섞어서 뭐 그 앞에서 발언하는 분들이 한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비판을 내부적으로 있었고 이번에 김건희 비판에서는 아예 그게 저지가 된 거지만 그런 식의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에 대해서 이게 미소진이다 아니다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되게 조심스러운데 사실 초반에 그런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적 이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있었던 거죠. 저희 단체나 이런 데서는 되게 주의하고 있는 문제인 건데 그런 부분을 비판하는 그런 시각 자체가 저는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들은 좀 우리가 주요하게 논의 대상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초반에도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결국 그런 부분인 거지 김건희 여사의 전 행적 이런 건 아니지 않을까. 맞아요. 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아니 뭐 왜 정의진 선생님도 한번 그런 얘기 하셨어요. 디올백 받은 게 뭐 대단하냐 지금 주가 조작을 했는데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더 심각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뭔가 이 사람의 약간 사변적인 것들을 계속 비판하면서 뭔가 정확히 해야 될, 짚고 가야 될 비판들 오히려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과거 행적, 뭐 과거가 어떻든 간에 지금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너무 많은 잘못을 했어. 과거는 뭐 모르겠고 그거를 굳이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전 들고, 그런 식의 좀 다른 비판을 좀 정말 필요한 비판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거꾸로 여성들 중심으로 김건희 잘못을 더더욱 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범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과거 행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 행적이라고 하는 거는 딱 두 가지거든요. 정절 이데올로기나 아니면은 뭐 영부인으로서 저 사람 적절해? 이렇게 되는 건데. 정절 이데올로기라는 것도 참. 정절 이데올로기. 뭐 정조관념 이런 거죠. 네, 그렇죠. 막 네. 그런 거죠. 막 이 칼로 막 이렇게. 은장도. 옛날에. 그런 시각에서 김건희를 보는 시각이 너무 많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여성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격하면서 제대로 김건희를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맞아요. 저희가 계속 우리들이 용어나 이런 게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식의 비판들을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이제 그 김건희에 대해서 해보자고 했을 때 할 수 있다,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얘기 되게 하고 싶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를 계속 봤단 말이에요. 아, 김건희 특검법이 제일 먼저 나왔었고, 그랬을 때 결국 그 시간에 그러면 윤석열은 뭐 했냐? 계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 그죠. 그럼 윤석열이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목이 김건희에게 매우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그러면은 대통령 권력자에 대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이제 투표로 뽑은 그 대통령에 대한 감시망은 헐거워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고, 어느 순간부터 대통령보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너무 높아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김정유 여사의 그런 이런 부분들 계속 논란이 많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뭔가 배우자에 대한 논란거리를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근데 그게 과연 한국 사회에 좋은 건가? 이게 옳은 방향인 건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리고 노상원 씨 수첩에 따르면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 계엄을 한 이유가 다음 권력을 누구에게 이양할 것인가까지 고민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권력을 놓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계엄을 벌인 건데, 그런 윤석열은 그럼 누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그 김건희가 그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도 윤석열이 용인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던 거다라는 거, 우리는 좀 그런 시각에서 김건희 여사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게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저는 좀 같이 가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 두 사람이 한 해악들을 잘 같이 책임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같이 지게 하자라는 게 좀 저의 생각입니다. 네, 제가 뭐 캐릭터 얘기를 들었는데, 요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정리가 되면 한번 캐릭터?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뭐 김건희라는 네. 캐릭터에 네. 대해서 좀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근데 좀 풀어주세요. 캐릭터? 네. 그러니까 지금 여성으로서 김건희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욕구와 어떤 생각, 어떤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되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네, 두 번째는요, 저희가 네. 지난 방송에서 잠깐 이야기 드리기도 했는데, 길원옥 할머니, 예, 그리고 또 김새론 배우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길원옥
여성 인권 운동가로 저희가 또 얘기를 하게 되는 길원옥 할머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또 김세론 배우 얘기도 해볼게요. 길원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기자로서 이제 기사를 쓸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할머니라는 표현이 맞을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하다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위안부 피해자라고만 또 위안부 피해자는 당연히 그런 붙는 거지만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그럼 활동가? 인권 활동가? 이렇게 하다가 인권 활동가 뭐 부족한데? 그래서 평화 활동가 아닌가? 평화 활동가라고 썼다가 그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여성 인권 평화 활동가. 저는 그래서 그렇게 그 위안부 피해자 선생님들이 그렇게 부르는 게 맞지 않을까?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계속 맞아요. 네. 하고 계셔서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2019년에 돌아가신 김복동 할머니와 되게 뭐 절친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집회도 자주 같이 나가시면서 되게 열정적으로 또 투쟁도 하시고 뭔가 합이 잘 맞으셨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김복동 선생님도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호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왜 위안부 당사자 피해자분들은 할머니고 뭐죠? 다른 남성들 사상범들은 선생님이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 이 호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여성 인권 운동가이기도 하고 다양한 정체성을 또 가지고 계시지만 저는 할머니라는 말이 조금 좋아서 할머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할머니라고 쓴다고 해서 그분들이 활동가가 아니고 또 인권운동가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양한 측면들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네, 길원옥 할머니 조금 설명드릴까요? 네, 좀 설명해 주세요. 1928년 11월 30일에 평안북도 희천 맞나요? 희천에서 태어나셨고 평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3살이던 1940년에 중국 만주의 좀 위안소로 끌려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안소 생활을 하셨고 1년 뒤에 이제 성병을 얻어서 귀국을 하셨다가 42년에 이제 집이 좀 가난하니까 살림을 도우려고 다시 중국에 갔다가 다시 위안소로 가신 그런 좀 스토리가 있고 18살의 해방 이후에 이제 고향으로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시고 인천으로 들어오셔서 계속 인천에서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인천에 계셨던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10월에 정부에 이제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을 하셨고 요거는 이제 91년에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 이렇게 나오셔서 그 피해를 증언하시고 나서 그쵸. 이렇게 등록이 계속 됐던 건데 한 7년 정도 김학순 할머니 이후에 7년 정도 있다가 또 나오셔서 이제 피해자 확인을 받으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되게 그 뭐 정의원이나 뭐 이런 기타 활동에서 되게 선봉에 서셔서 많은 활동들을 하시고 목소리를 내오신 분으로 또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화면에서도 너무 많이 보이시고 발언도 많이 하시고 그러셔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뭔가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별세 그 소식 들었을 때 내가 너무 TV에서 많이 보시던 분인데 라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서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뭐랄까 정말 아시는 분이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많이 본 분 중에 한 분이어서 물론 예전에 뭐 김학순 할머니나 이렇게 나오셨을 때부터 이제 조금씩 활동하셨던 분들이 조금씩 달라지시긴 하셨는데 최근 몇 년간 많이 본 길원옥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이제 한 분씩 돌아가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너무 안타깝고 사실 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해결이란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 뭐 사과는커녕 지금 사실은 뭐 없는 일처럼 위안부 그런 거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죠.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그런 위안부 피해자가 240명이었는데 지금 생존자가 7명밖에 남지 않았고요. 지금 평균 연령은 그 95.7세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생존자로 이렇게 기억하게 되는 것도 조금 안타깝다, 아쉽다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좀 우리가 이걸 계속 기억하고 이어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왜냐면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피해자분들이 나이들이 어쨌든 많으시고 진짜 이제 우리가 돌아가실 텐데 그러면 남는 사람들이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시작하고 물론 이미 시작되고 있는 논의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우리 운동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많이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또 위안부 연구나 위안부 관련한 그런 위안부 운동의 또 그런 노선 이런 것도 저는 좀 다양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럼 찾아보시면 또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위안부는 우리가 너무 위안부 문제는 더 설명 안 드려도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은 거긴 한데 아실 거라. 저는 대학교 들어갔을 때 그 낯선 목소리인가? 낮은 목소리. 네, 낮은 변영주 감독님의 그 낮은 목소리를 통해서 뭐랄까 보다 더 많은 거를 이제 알 수 있었던 거였는데 이제 피해자 이제 그 위안부 선생님들은 별로 남은 생존자가 별로 없지만 그분들이 그동안 운동해 오면서 많은 기록들을 남겨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장수영님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투쟁을 우리 운동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기반은 이미 많이 만들어 놓으신 거라서 저는 이제 매우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뭐 생존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되게 너무 매우 안타깝고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기록들은 이미 충분하다. 근데 늦다 너무. 국가도 너무 늦고 법원 판결도 너무 늦어요. 지금 한국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재판이. 근데 찾아보니까 아직 고등법원 판결까지밖에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대법원 판결이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고등법원 판결이 2023년 11월 23일에 나왔는데 이 당시에 이제 위안부 피해자 이제 그 이용수 선생님하고 이제 유가족들이 낸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거든요. 이것들이 어쨌든 승소를 낸 상황이었는데 이게 좀 더 빨리 나왔으면은 이 결과가 대법원에서 좀 더 나왔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기론호 선생님도 이거를 어쨌든 보시고 보실 수 있었을 텐데 이것처럼 국가도 너무 늦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당연히 사죄할 생각이 너무 없는 거고.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되게 일본이 보이고 있는 그런 태도는 너무 문제적이라고 물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예전에 저희가 이제 정의기억연대 그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방금 봤습니다. 영상 알바를 하면서 30주년 영상을 저희가 만든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인터뷰도 많이 그 관련된 분들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되게 많이 배웠고 그때 좀 알게 됐던 거는 저는 이게 약간 한국의 얘기여서 한국의 피해자분들이니까 한국에서 뭔가만 하고 한국 중심의 약간 국가주의적인 운동이라고 이거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막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체를 알고 보니까 굉장히 국제적인 운동이고 해외의 그런 전쟁 피해자나 뭐 지금 예전에 그런 제국주의 시대의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한 연대까지 되게 활발하게 하고 계셔서 또 내가 몰랐구나 뭐 이런 부분들도 새롭게 알게 됐던 것들이 있고 기런옥 할머니 말씀도 이런 전쟁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와 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또 남기시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지금도 너무 중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생각나는 게 어제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3년이 되는 맞아요. 해였어요. 시작된 지.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쟁 초기에 러시아군에 의해서 민간인이 굉장히 학살이 되게 많이 됐었는데 그때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했다라는 소식이 계속 전해졌거든요. 이것처럼 뭔가 3년 전쟁 기간 동안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여성이랑 어린이였다. 이건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라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국제적으로 좀 같이 살펴봐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거기에 저희 하나 과제가 더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우리가 가해자인 사건들이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소송이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베트남 전쟁 관련해서. 1심에서도 이기고 2심에서도 그분들이 이기셨어요.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성함을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응유엔 티탄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그런 그 사건이었고 베트남전이 이제 민간인 학살에 따라서 이분들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들을 한국 정부에서 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1심, 2심 다 이분들이 승소한 상황이어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사건 보면서 그 혹시 영화 호스토리 보셨어요? 맞습니다. 그 영화 호스토리가 어떤 내용이냐면 관부 재판을 소재로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우리나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 소송을 제기한 공식 사과와 소송을 제기한 거였는데 이게 일본에서 진행된 소송 중에 유일하게 우리만 이긴 사건이었어요. 1심에서. 물론 2심과 최종심에서는 패소했는데 1심에서 이겼던 그 기록을 가지고 영화화한 게 그 허스토리라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게 너무 많다. 맞습니다. 사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하시니까 또 이게 지금도 계속되는 맞아요. 문제이기 때문에 가져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문제도 그렇고 지금도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면서 이런 관심도 계속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전쟁에서는 여성과 아동이 그리고 민간인 학살이 제일 많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근데 뭐 물론 이것도 너무 중요한 문제지만 왜 전쟁을 해야 되는가 지금 사실 전쟁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전쟁이 돈이 되기 때문에 많이 전쟁을 일으키고 또 유지하고 그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까지 좀 포함해서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아까도 기런옥 할머니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일국적인 뭐 피해와 가해 이런 걸로만 딱 정리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만 해도 피해국이기도 하지만 그쵸. 또 어디선간 가해국이기도 하고 지금도 전쟁 무기를 또 팔고 있기도 하고 그 팔레스타인에도 우리나라 중장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우리나라 맞아요. 무기가 거기 제공되고 있다라는 건 이미 공공연하게 맞습니다.
이제 드러나 있는 사건이고 사실이고 해서 같이 봐야 되는 문제.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얘기까지 기론옥 할머니 얘기로 시작을 해서 좀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은 저희가 김새론 배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네. 좀 해주시죠.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022년 5월에 그 청담동 부근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고요. 당시에 이제 변압기가 파손되면서 건물 4곳과 가로등이 일시적으로 끊기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상점, 그 인근의 상점들이 카드 이 결제가 안 돼서 되게 논란이 있었고 피해가 컸다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김새론 배우가 그런 알코올 농도가 굉장히 높은 취소 상태였고요. 네, 그렇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연결됐었냐면 김새론 배우가 그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드라이브 하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그 본인이 차를 타고 고가의 차를 타고 이제 그런 드라이브를 하고 친구와 음주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그게 연결되면서 굉장히 더 많이 논란이 됐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공개를 앞두고 있었던 그 사냥개들이라는 그런 콘텐츠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말씀은 안 되지만 민폐녀라고 찍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프레임이 작동됐었던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자숙 논란이 있었어요. 자숙하고 있는 거 맞냐? 자숙하지 네, 않는다. 그런 얘기였는데 이제 김새론 배우가 이제 생활고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했던 사진이 올라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저거 진짜 저거 그냥 취미로 하는 거 아니고 무슨 생활고인 거야. 걔가 고가의 차량과 걔가 사는 아파트도 보안이 24억짜리인데 이런 논란이 있었고, 변호사가 이미 다 해명했어요. 소속사가 제공한 전세 아파트라서 그거에 대해서 김새론이 소유한 거 아니고 유일하게 그 차만 김새론 거였다. 그 사람이 재산이 없다. 오히려 그 당시 이제 발생했던 사고로 인해서 손해배상이 다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위약금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빚을 지고 있는 상태이고 생활고로 알바하는 거 맞다라고 이제 변호사가 이야기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끊이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알바를 한다는 것이 알려지니까 이제 그 카페 주인들이 뭐 해고를 했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카페 이미지상 계속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돼서 그만둔 잘린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 그리고 복귀도 계속 무산됐어요. 그러니까 이 김새론 배우가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동치미라는 그 연극 무대에 이제 서려고 했었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이제 또 구름같이 또 분노의 그런 글들이 쏟아지면서 이제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것도 무산되고 그래서 계속 복귀 시도가 무산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참 이렇게 그 사실 우리나라가 뭔가 화를 내기 좋은 화를 낼 때가 없어서 그런지 화를 내기 좋은 대상으로 연예인들을 보통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댓글이나 뭐 기사 댓글이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계속 악플로 공격을 많이 하고 뭐 자숙한다, 뭐 공인이다, 공인이 그래도 되냐? 정치인들에겐 그렇게 하지 않지만 어쨌든 연예인들에게 유독 가혹한 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김새론 배우 사망 이후에 그 영국 BBC에서 이 사건을 조명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현실판 오징어 게임이다. 이거는 한국 사회가 이렇게 좀 이야기했었는데 20대 자살률이 한국 사회가 너무 높고 그런데 연예에게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그 한 번의 실수가 커리어를 다 끝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게 지금 한국 사회다. 좀 이러면서 이제 오징어 게임에 대입해가지고 기사를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종호 교수라고 그 정신의학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잘못을 했다고 해서 재기 기회도 없이 사람을 매장시키는데 그런 사회는 건강하지 않은 사회다라고 좀 말씀하셨고, 은유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무리를 일으키는 연예인들이 기사도 자주 열어보는 편인데 자기는 그래도 그걸 볼 때마다 그런 걸 느끼신대요. 너 이래도 안 죽을래?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뭐 그런 좀 이야기들이 그래서 재기의 기회를 주지 않는 한국 사회 이렇게 많이 조명이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높다. 이거는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말씀하신 대로 연예인이고 또 젊은 여성이 또 자살을 했다는 것에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뭐 설리 씨나 뭐 구하라 씨를 좀 떠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죽음과의 연관 뭐 이런 걸 좀 생각하시기도 한 것 같고, 저는 이제 최근에 돌아가셨던 이성균 배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뭔가 물론 조금 맥락은 다르지만 뭔가 재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계속 복귀가 무산된 것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도 사실 있긴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음 날의 희망 이런 걸 보고선 기대 이런 걸 가지고 사는 건데 계속 복귀가 무산됐을 때 그 당사자가 느끼는 그런 고립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하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저는 그러니까 최진리 씨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음주운전 한 거는 당연히 이제 비판받아야 되고,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이 김세론 배우가 이 모든 행적들이 기이한 걸로 평가가 되고, 계속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들이 계속 쫓아다니고 이러면서 뭔가 계속 비난해도 된다. 이 사람은 화살을 이 사람한테 쏘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언론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했어서, 그거는 이제 그런 설리 씨랑 너무 비슷한 형태여서 너무 설리 씨가 너무 떠오르더라고 저는. 저는 좀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SNS 올린 걸로 좀 기사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 말이요. 그러니까 연예인 기사거리 없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연예인들이 뭐 사진 올린 거 하나하나. 그러니까요. 이런 기사를 왜 봐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그거는 그냥 들어가부터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기사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본인이 SNS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기사 쓰라고 올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본인이 팔로우하거나 그러니까 소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진을 보여주려고 올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얘기하려고 글을 쓰는 거고, 그거를 왜 써야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페북에 어떤 분들이 글을 올렸을 때 그거를 기사화하는 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저작권이나 그런 것들이 그 사람한테 있는 거고, 그거를 쓰려면 다시 통화를 해서 확인을 받거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맞아요. 근데 인스타 그러면 그런 게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연예인이라서 그런지 유독 더 그런 부분에서 관대하다고 해야 되나? 기자들이 생각이 없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방향으로 해석을 하게끔 계속 그렇게 했고, 몇 개 사건이 있었는데 김수현 배우랑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 그것도 막 비난하고 결혼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막 그러고 막 논쟁을 논란을 만드는 게 누구인지를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김세론 배우가 사망한 이후에 이제 언론들이 다시 추모하는 그런 기사를 쓰잖아요. 저는 되게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끝까지 나빴던 그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이제 그 기사들 속에 있어요. 언론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 너무 나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언론을 비판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뉴시스 기사였거든요. 네. 김세론 김수현 생일에 사망했다. 노래설 재조명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어요. 맞아. 근데 뉴시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일부러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론 매체의 명을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고요. 심지어 네. 비판적인 기사를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잡돌이하는 그런 기사를 썼다가 또 갑자기 비판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이랬다 저랬다.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기사도 있었어. 그러니까 오셀에서는 제목이 그거야. 애도는 못할 망정, 고 김새로운 기일, 김수현 생일, 선 지켜야. 이것도 또 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선 지켜야 된다라는 기사를 쓰면서 또 그렇게 이 특정 배우, 남성 배우와 또 연결하는 그런 기사를 쓴다거나 이런 건 너무 기이하다, 한국 사회가.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보도와 관련된 것도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사실은 우리가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런 기사들을 일부러라도 클릭하지 않는 그런 걸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그걸 안 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희 디페그 성범죄 특집 했을 때 미디어오늘 기자가 나왔었잖아요. 그 미디어오늘 기사에서 그래서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언론이 자성 그 이상이 필요하다. 언론이 자성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구조적으로 바꿔야 되는 건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제가 흥미롭게 읽었던 거는 네이버에서 그런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NG팩터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제도를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 선정적이고 저품질 기사를 쓸 경우에는 뉴스 조회수 수익을 줄이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쓰면은 수익을 줄이는데 근데 그걸 언론사들이 어떻게 좀 바꾸냐면 언론이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그만큼 기사를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상대할 수 있는 다량을 오히려 더 많이 다량을 생산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그 미디어오늘에서는 쓴 거고 네이버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설리 씨 이야기했었는데 설리 씨 사망 이후에 그 팬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네이버에 연관 검색어가 없어졌어요. 그거 팬들이 만든 거거든요. 이것처럼 뭔가 김새로운 배우 도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언론이 자성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 플랫폼 그러니까 포털이나 이런 플랫폼에서도 이 배우의 그 사망을 두고서 죽음을 두고서 어떻게 좀 좋은 미디어 매체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새로운 배우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페미묻다 2월 25일 방송이었고요. 김건희 씨 얘기도 하고 또 길런옥 선생님, 김새로운 배우 얘기도 하고 또 이런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너무 사망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약간 분위기가 다운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는데 아동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들,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그런 연예인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부분 제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다음에 한 번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김새로운 배우가 어린 시절부터 대중 연예계에서 활동한 거 이것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더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페미묻다 방송 약간 무거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좀 필요한 얘기들 해본 것 같습니다. 좀 바꿔 써야 되나? 김건희 뒤에 써야 되나? 네, 김건희 씨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앞에 얘기를 해봤고요. 또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수 있기를 또 바라봅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게스트분 모시는 거죠? 네,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38 여성대회가 곧 그쵸, 곧 옵니다. 다음 주잖아요. 다음 주요? 네, 다음 주예요.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38 세계 여성의 날은 어떤 날이냐, 왜 이걸 기념하게 됐고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왜 의미가 있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 그런 여성 노동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눌 게스트들을 저희가 모실 예정입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38 여성의 날 또 다 같이 나가서 또 축하하는 또 그런 풍경도 또 기대해 봅니다. 저희가 탄핵 이후에 또 해야 될 일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길 또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거 하래요. 좋아요. 페미묻다 하려고요. 페미묻다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네, 부탁드립니다. 해주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